안녕하세요. 수요일 건강 강의. 저는 조효라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뭐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정신적인 긴장 상태가 우리 신체로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말한대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일단 스트레스는 좀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 몸도 불편하고 이 외부에서 오는 뭐 환경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대인관계, 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내부적으로 이어지는데 습관도 바뀌고 또 불필요한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짜증이 많고 좀 쉽게 분노하고 말이 거칠어져요. 이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짜증도 그냥 짜증이 아니고 만성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은데 본인은 사실 잘 몰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이러면서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업무적으로도 너무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 부부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불화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또 겹치고 또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봐도 어때요? 얼굴에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 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내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해요. 우리 뇌에서는 신체를 조율해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줄어든대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물질. 이 세로토닌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장관에서 생성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장환경에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겠죠. 세로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합성이 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트립토판. 트립토판 많이 들어보셨죠?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만 되는 거고요. 이 세로토닌을 합성하려고 하면 트립토판이 필요하고 트립토판이 부족해도 이 세로토닌 수치가 좀 낮아질 수 있고요. 세로토닌은 단순히 우리 감정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면에도 관여를 하고 또 장운동에도 관여를 하고 아주 여러 곳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깊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단백질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시죠. 또 하나가 도파민. 도파민 하면은 쾌락, 즐거움, 활력 이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어, 도파민도 타이노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시작해서 합성이 되거든요. 이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감정 표현이라든지 움직임도 좀 더뎌진다 그러나요? 잘 안 되는 그런 파킨슨병 이런 거에 잘 노출이 되고요. 역시 우울증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도파민을 이 파킨슨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포화 상태여도 뭐 도박이라든지 게임 중독, 일 중독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요. 도파민은 내가 뭐 생활하는 행동이나 당연히 개인에 따라 생성되는 양이 다르죠.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중독이 생기고 또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거의 우리 핸드폰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SNS.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중독, 일의 성취감이 또 일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중독 증상에는 개인의 만족, 결국은 즐거움인 거예요. 뭐 자극적인 행동이든 뭐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엄청나게 생산을 하게 되면서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에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뇌구조로 아예 바뀌어버리게 된대요. 나중에는 계속 가다 보면.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됐을 경우에는 강박증, 과대망상, 그리고 우리 드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조현병, 이런 병들이 오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도파민 경로를 차단하는 약물을 쓰게 되는데, 우리 몸이 영양 물질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 수용체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은 내 몸의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넘쳐도 문제지만 줄어들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온다라거나, 이게 더해지면 공황장애로 가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뭐가 안 좋아요? 수면이 좋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불면증이 기본이거든요. 잠을 못 자면 어때요? 우리가 하루가 힘들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더 기운이 없고,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우울증 환자분들은 전화를 잘 안 끊어요. 끊임없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바로 알코올, 술 중독,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당, 설탕 중독, 더 가면은 뭐 게임이나 도박 중독,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주변에서 도박 중독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도박하면은 뭐 패가 망신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좀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저도 20대였어요. 학생 하나가, 그 학생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 20대 후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우나라 그러나요? 사우나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한 15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빌려서라도 가는 거 보고 제가 되게 신기하게 산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우울증도 있고 중독인 거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술 마시다 늦게 오고 이러거든요. 저녁에는 사우나 가서 고스톱 치고, 가끔 정신이 이제 멀쩡해졌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라도 배우려고 학원에 온 게 아닌가. 본인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되었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내 몸에서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고, 이런 호르몬들이 감소가 되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더 가면 불면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 인체로까지 영향을 주면서 어떤 질병들을 가져오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스트레스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줄어드는 호르몬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하는 호르몬도 있죠. 여기 보시면 코티솔. 코티솔은 스트레스 하면 따라다니는 호르몬이죠. 그죠?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심장이잖아요. 콩팥.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부신이고요. 부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가 바깥쪽. 바깥쪽을 부신 피질이라고 하고요. 안쪽 여기를 부신 수질, 뭐 속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이러면은 코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은
부신 피질, 겉질, 겉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 코티솔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작용을 하고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하고요. 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여기 부신 수질, 부신의 안쪽에서 같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이것도 이제 익숙하게 들리시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저항을 하든 회피를 하든 이겨내든 그걸 결정해주는 호르몬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솔이랑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남들보다 스트레스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들이 훨씬 많이 분비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그걸 분비해낸 부신이 어때요? 일을 2배, 3배로 일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막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부신, 피로, 증후군 이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과거에는 없던 병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부신 기능이 망가져서 부신, 피로, 증후군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자도 피곤하다.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늘 피곤하니까 어때요? 일이라든지 내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욕이 있겠어요? 계속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잘 만큼 잤는데 피곤해. 맨날 피곤해. 그죠? 이런 의욕 상실에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자폐로 이어지고 또 불면증,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또 중독으로 이어진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처음에는 크지가 않죠. 호르몬의 변화로 내가 좀 피곤함이 나타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쉬면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한 번, 2번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나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불면증 오래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쩌다가 하루 못 자던 게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된 거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초기에 잡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래될수록 정상화시키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이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일 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까요? 스트레스 기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게 자율신경이고요. 이 스트레스를 조율해 주는 게 호르몬이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자율신경과 이 호르몬 분비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부신이 점점 피로가 쌓여서 부신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부신에서 스트레스를 저항하기 위해서 코티솔하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낭비가 돼서 오히려 나중에는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스트레스나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우리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신체는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대항할 건지 도망갈 건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뇌의 여러 부분하고 자율신경계가 이 혈액 속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준비를 하게 해주는데 이때 1차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이 교감신경, 자율신경에 있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저하되면서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교감신경은 내가 긴장하거나
화나거나 흥분될 때 작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압은 올리고 소화기관 운동은 떨어뜨리게 돼요. 이 말은 우리 몸의 기관들, 오장육부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릴렉스, 이완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하거나 또 좋은 것을 볼 때, 뭐 주로 자연 경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또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도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그죠?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심장 박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고 혈관은 확장이 돼서 혈류가 잘 돌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비, 배설 같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소화액도 분비도 잘 되게 도와주고 배변도 잘 되게 하는 건데 내가 긴장되어 있을 때 또는 뭐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식사해 본 적 있으시죠? 뭔가를 드셔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긴장, 흥분 상태다 이러면은 나의 교감신경이 우세한 거잖아요. 소화가 되겠어요? 혈관도 수축됐죠? 또 교감신경이 위장 움직임을 좀 억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긴장하거나 화가 났을 때 밥을 먹었다. 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식욕도 없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또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한 날짜기도 하고 이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먹은 거죠. 먹고 나서 제가 정말 어제는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단축 풀고 뮤노겐 먹고 진짜 오랜만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요즘에 마음 공부가 부족했구나. 스트레스에 바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다시 감사합니다 500번을 시작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더라고요. 밥은 어쨌거나 좀 편안하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먹는 게 기본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긴장 상태다 또는 화가 나고 짜증이 아주 심하다 뭐 드시지 마세요. 또 뭐 보면은 좀 긴장되면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것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위산 분비도 좀 많아지거든요. 뭘 먹어도 그리고 안 먹어도 위장 통증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꽤 있으시더라고요. 소화기관은 부교감이 우세하다 그랬는데 왜 위산 분비가 많아질까요?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항상성, 균형을 깨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계속 높아지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위산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위산이 음식이 없는데 과다 분비되면은 위 점막이 손상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위에 통증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점막만 손상이 돼서 뭐 그 정도지만 더 가면 그게 이제 염증이 되고 또 더 가면 이제 궤양이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만큼 교감, 부교감 균형이 중요한데 교감은 주로 낮에 활동할 때, 부교감은 주로 휴식할 때 활성화가 되지만 환경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내가 심리적이건 음식이건 뭐 모든 거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5대5 정도가 균형을 이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5대5로 사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보통 7대3, 8대2 이 정도가 많다라고 해요. 더 가면 좀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의 교감신경이 나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킨다라는 걸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를 주는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뭐 운동 부족, 식습관, 수면, 생활 패턴, 술, 담배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대부분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불면증, 정서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이런 증상이 장기화되면은 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혈관장애는 그냥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래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런 병명이 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하니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요. 이 심장 위에 동방결절이라는 센서가 있는데 이게 뇌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를 자극을 했더니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피가 어때요? 빨리 돌게 되죠.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뚝 떨어지는데 문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구분할 수가 없대요. 내가 일하는데 오래 집중을 하거나 또 잠을 안 자면 교감신경이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내가 휴식을 취하면 부교감 상태로 이렇게 그냥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쉬고 자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두 개가 백혈구를 지배하거든요. 백혈구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우리 몸에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싸우는 일을 하는 게 백혈구잖아요.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 과립구는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많아지고요.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이 많아질 때,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많아지거든요. 이 과립구는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세균이나 이물질을 공격하고 분해하고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제거하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이 과립구를 만드는 골수를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과립구가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과립구가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아니라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에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게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우리 체내 조직에 손상을 주고 또 점막에도 상처를 내고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뭐를 증가시킨다고요? 림프구를 증가시켜요. 이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저하되잖아요. 림프구가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럼 림프구가 줄어들면서 림프구가 뭘 한다 그랬죠? 병원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라든지 감염, 결핵 이런 질환에 노출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율신경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백혈구의 면역 기능도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부교감신경은 작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온몸에 걸쳐서 나타나다 보니까 증상이 뭐 한두 군데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어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래도 내가 뭐 혈액 검사 해보고 소변 검사 이런 거 해봐도 특별히 뭐 진단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진단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 자가진단표인데요. 보통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항목이 내가 10개가 넘어가면 의심해봐라 이러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미 병이 오고 나서 고치면 늦는다는 거 아시죠? 5개가 넘어가고 있고 자주 저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정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겠죠.
제 소비자 한 분도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진짜 심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 말로는 평생 이제 시집살이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기능의학에서 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또 다 알약이고 이제 아무리 비타민이어도 여러 가지를 이제 주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위장도 많이 손상이 되시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식품을 조금씩 찾아 드시는데 문제는 자율신경에 이미 크게 문제가 오신 분들은요. 사실 식품 자체도 잘 먹어내지를 못하세요. 위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요. 작은 자극에도 더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단계를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질 때까지 이러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를 적당히 해소하는 습관이라든지 내 몸이 잘 대사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꾸준히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게 내가 큰 병을 막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한증도 들어보셨죠? 이게 보시면은 그죠? 수전증, 손바닥 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다한증이잖아요. 제가 다한증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어릴 때는 흔하지 않는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우리 학교가 작기는 했지만 전교생에 저 하나 정도. 유전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요. 제가 친가 외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최근에서야 이것도 자율신경의 문제더라는 거죠. 무슨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어린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냐 하지만 저희 집이 또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특유의 남아선호사상. 특히 저희 집은 또 종갓집 문화에다가 제가 20살까지도 새벽에 기다렸다가 제사를 지내고 갓 쓰고 삼배 도포 있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하시죠. 귀하게 길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빠와 저의 온 식구들의 차별이 아마도 어린 그 심약한 제가 좀 심약했겠죠. 그런 저한테는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다한증이 흔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네일아트를 가르칠 때 보면은 주로 제가 손으로 하는 일을 했잖아요. 다한증 있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있어요. 손님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도 어릴 때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다한증 클리닉이라는 게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모든 게 풍요로워졌기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 이 다한증도 사실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불편함이 따르거든요. 신경 쪽에 이상이 생긴 건 사실 고치기도 힘들어요. 제가 좀 많이 심한 편인데 한약이든 병원 치료든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사실 답이 없었어요. 이 다한증뿐만 아니라 과호흡 증상, 두드러기, 알러지, 소화기 관련, 근육통 이렇게 전신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주는 게 교감, 부교감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진단이 내려질 만큼의 내 몸 상태면 시간뿐만 아니라 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건강한 오늘부터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교감신경으로 돌아가서 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으면 부신, 그죠? 콩팥에 있는 부신도 지치지만 갑상선도 극도로 피곤해지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거는요. 나의 에너지 대사도 팡팡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도 많이 나오니까 둘 다 지치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긴장 상태니까 마찬가지고 약간 평소에 항상 들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내 얘기 같긴 한데 그죠? 그렇지 않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자도 피곤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좀 피곤한 거는 지금 일이 많아서 그렇지 내 나이 되면 또 다 그렇지 이쯤 되면 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결국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교감신경 활성화 자체에 대한 문제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중독 증상 뭐 이런 게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면역력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 의한 알러지성 질환, 뭐 두드러기, 아토피, 건선 이런 거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알러지나 두드러기도 병원 가도 사실 원인은 찾기가 힘들고요. 밤새 긁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 제 룸메이트 언니도 진짜 뭐 피부도 하얗고 예뻤는데 같이 자게 되면은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뻑뻑뻑뻑 이런 소리가.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정말 밤새 긁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데 이렇게 다 긁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밤에 새벽에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옆에선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웬만큼 코를 골아도 잘 자는 편인데 근데 평생 그랬대요. 그래서 어깨 쪽이라든지 뭐 쇄골, 그다음 팔 요런 데는 피부가 착색이 돼가지고 갈변된 것처럼 이렇게 점처럼 거뭇거뭇하게 다 변해서 있더라고요. 딱히 원인을 못 찾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그 언니 나이가 얼추 40이 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피부과나 소화기 관련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 뭐뭐뭐, 스트레스성 위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위장이면 제산제, 소화제 뭐 이런 거 주고 염증 있으면 항생제 주고 뭐 피부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원인은 못 찾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인 거는 맞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인데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알고 대비를 해보자는 거죠. 스트레스는 나의 호르몬을 좀 불균형하게 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되는 물질들 이런 균형이 다 깨지다 보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정말 훅 떨어뜨려 버린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유전자에 손상이 되는데 이 손상된 유전자가 바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면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요. 이 유전자 변이는 이제 세포가 죽지 않는 거. 암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이 유전자 변이가 바로 이제 암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아유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이런 말도 하고 많이 참고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암 걸리겠다. 시험시험 해.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결국 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암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집안에 한 분은 있을 정도로 흔해진 게 암이라는 거죠. 갑상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30대, 40대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지인이 갑상선 암을 30대 초반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된 얘기인데 3천만 원을 넘게 받으셨는데 주변에서 횡재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수술하면 요즘엔 암은 뭐 죽지도 않고 뭐 되니까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야 그래도 횡재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보험금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횡재한 것 같으세요? 30대 초반의 갑상선암. 평생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안 찾아봐도 너무 많고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너무 흔해지는 데는 이 스트레스가 정말 한몫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영양소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아 내가 나의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인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래요? 일단 진정. 내 마음 다스리기. 그죠? 마음 다스리기. 엊그저께 BA가 시작이었잖아요.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소비자분들 부탁하신 분들은 쉽게 사주니까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처음 구매가요. 이 서버에 접속하는 데만 최소 20분에서 30분 지날 때 제가 하나 구매했나 그럴 거예요. 핸드폰 2개, 3개 들고 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비자님들이 유효기간 지난 거 주고 비번 안 맞고 생년월일 안 맞고 그러면 제가 다시 접속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다시 접속을 하면 최소 15분.
이 품절이 될까 봐 마음은 일단 주문을 받아 놓으면 이게 실적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부탁을 받은 거는 다 또 완수를 해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바심이 나는데 제가 화낼 때는 없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잘 안 그랬는데 어제는 그게 저녁까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실 아무 일도 없죠. 남들이 봤을 때도 아무 일이 없고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이 스트레스로 우리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때요? 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건강에 위협적인지 좀 인지가 되시죠?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어떻게 되죠? 피가 걸쭉해진다. 끈적하고 탁한 피는 혈관을 잘 통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라고도 하죠. 이 pH가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산성 체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산성 체질이 되면 일단 혈액이 잘 돌지를 못하니까 뭐 영양도 산소도 공급이 당연히 안 되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피로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 그죠? 이게 산성화된 사람의 혈액 상태예요. 오른쪽 사진 이게 혈액들이 어때요? 다 뭉쳐 있죠. 연전 상태라고도 하는데 이 왼쪽이 정상인 사람의 혈액이거든요. 어떤 피가 순환이 더 잘 되겠어요? 우리 혈관의 굵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머리카락 두께도 되지 않는 혈관들도 많은데 어떤 혈액이 흘러가겠는지. 그죠? 초기에는 저렇게 피만 뭉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의 노출이 너무 쉽게 잘 되고요. 이 혈액 수소 이온 농도는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병이 시작되세요. 정상치가 3.5에서 뭐 7.3에서 3.5에서 뭐 7.3, 7.4 요 사이거든요. 바로 넘어가면 병으로 가는 거고요. 낮아져도 마찬가지고 피가 너무 묽어도 문제가 되죠. 조금만 더 넘어가면 바로 사망인 거예요. 그만큼 피의 이 점도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주변에 유심히 한번 보세요.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요.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의 해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피가 탁하죠. 점성이 높은 혈액을 간이 해독을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간이 또 과부하가 걸리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못해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또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간의 해독 기능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탁한 피를 또 어디로 보내요? 몸으로 또 보내요. 내보내요. 어, 심장은 피가 나오고 들어가는 곳인데 어때요? 그 피가 심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죠? 밥을 먹고 나서 소화할 때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소화기도 깡. 그죠? 이런 식으로 관계성으로 우리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다스리려는 노력이 정말 절실하다. 내가 일이 너무 많더라도 잠깐 하늘 한번 보시고 좋은 생각 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주변에서 나를 답답하게 하더라도 모두 나와 같지 않다 생각하시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의도적으로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PM을 드시면서 제가 소비자분들 3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불평, 불만이 많으시고 의심 많으신 분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게 뭐 착하고 나쁘고 이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짜증이 많고 불평, 불만을 할 때 나의 혈액이 계속 뭉쳐지고 탁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보면은 정도 많고 놀랄 정도로 착하거든요. 그런데 잘 웃기도 하지만 제가 되게 화가 많아요. 저는 딱 정리되고 빠른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죠.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비켜나면 제가 짜증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저 같은 분들은 PM이 몸에 들어가서 할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도 조금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거나 줄어들거나 인지를 하시고 잠깐 쉬어가면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혈액에 산성하는 음식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동물성 지방, 계란, 우유, 커피, 치즈 또 뭐 있나요? 화학 조미료, 화학 첨가물, 양조식품들,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는 발효인데 다 마트에서 사 드시는 거는 그죠? 그런 양조식품들, 물엿 같은 거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평소에 쉽게 마시는 음료수들, 그리고 흰 쌀밥, 그리고 정제 소금이 그 정제된 소금, 튀긴 음식, 설탕 이런 것도 당연히 줄이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럼 뭐 먹냐? 되도록이면 유기농 그죠? 과일이나 야채, 소금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죽염, 천일염 이런 중금속들이 걸러진 소금들.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마트에서 산 거 말고 그런 쪽으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액티바이즈를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이 비타민 B군이요. 그 혈관 속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잖아요. 이건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다른 데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낮아지면서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준대요. 혈관 속에 호모시스테인 같은 찌꺼기가 많은 사람은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잘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군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냥 우리가 액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이름표를 붙인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B군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긴장을 많이 했다, 일이든 생활에서든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마셔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또 비타민 C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비타민 C가요. 코르티솔 수치가 잘 조절되도록 뇌 기능을 도와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막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 C가 이 뇌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뇌에서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잘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 필요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부신 기능을 지지해주는 것도 비타민 C, 황산화 대표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항스트레스 비타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갖다 쓰는 게 또 뭐다? 비타민 C다 보니까 사실 잘 채워지지는 않아요. 많이 참고 사시는 분들, 양보 많이 하시는 분들, 화가 많으신 분들,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비타민 C 많이 드셔도 남들보다 소모하는 양이 항상 빨라요. 빨라서 부족하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수시로 마셔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참고로 액티바이저에도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PM 제품에도 뭐 비타민 C 포함된 제품은 많아요. 파워 칵테일, 젤 슈츠, 좀 전에 말씀드린 액티바이즈 그리고 콜라겐에도 들어있죠. 파워 칵테일이나 젤 슈츠 둘 다 우리가 황산화 비타민의 끝판왕 이렇게 부르는데 부담 없이 마시기에는 젤 슈츠가 좀 편하실 거예요. 앞에서 행복 호르몬은 뇌보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장에서.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장 환경이 유독 안 좋으신 분들은 파워의 양을 늘리시고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드시는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하루 일가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통은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됐어요. 이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주변에 이제 너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은 걸리고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젤슈츠는 또 점막을 보호하는데 또 바이러스랑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보호하는 데도 탁월하고 바이러스랑 좀 대항하는 데도 탁월하고 우리가 이제 걸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까 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3종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고 젤슈츠나 액티바이즈는 좀 수시로 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PM 먹고 있으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려 이런 생각은 위험하세요. 가족 중에 걸려오면 사실 좀 힘들긴 해요. 분명히 도움은 되시지만 자율신경이 많이 무너져 있으신 분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쉽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인가요? 특히 기침이 많이 나고 목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목에 칼을 박는 느낌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얼마나 통증이 없이 수월하게 지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확진자가 40만을 넘어서고 있죠.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내가 좀 약한 편이다, 예민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양을 늘려서 보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오메가3. 오메가3 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세요? 혈행 개선, 염증 제거, 이거 두 개는 딱 떠오르시잖아요. 이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오메가3는 사실 뭐 아이든 어른이든 먹을 수만 있으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 시중 제품들이 대부분 산패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오메가3가 스트레스 쪽으로도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솔 호르몬이 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난 뒤에 감소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 오메가3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미네랄도 빠져나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분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마그네슘을 빨리 배출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혈압을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 혈압을 내려주는데도 마그네슘이 많이 쓰여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액이 탁해지면 또 칼슘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칼슘, 마그네슘 하면 또 수축, 이완, 근육이 떨리거나 경직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어깨가 결리고 무겁고 그런 근육통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네랄 하면 또 뭐가 있어요? PM에는 리스토레이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기초 제품에서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 많이 드시고요. 젤슈츠는 지금 이런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정말 음료수처럼 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혈액 건강이죠. 혈관의 오염, 독소에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고 생명 역시도 관점은 혈액이다. 이런 생각 드시죠? 피를 맑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스트레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1순위. 모든 사람마다 우리 신체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몸의 반응도 모두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반응하는 건 다르지만 우리 신체가 어떤 식으로든 작게든 크게든 반응을 한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도록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안 필요한 영양소는 없어요. 인체는 모두 영양소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 먹으란 이야기냐? 지속적인 건강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90세, 100세까지 더 좋게 유지하려면 어때요? 맞아요. 다 드시는 게 맞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 IMM 트레이닝 가서도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런 말씀에서 다들 막 웃었거든요. 오래 살아서 그게 나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면은 불편한 건강 상태로 또는 병상에 누워서 이 좋아진 의료 기술 때문에 우리 목숨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 김태수 법학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법학 쪽으로 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기회인지, 또 건강식품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 강의에서 제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제가 PM을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게 공관이라고 이제 그런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140살이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평균 수명이냐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된다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되게 와닿더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영양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고 또 결핍이 되다 보니까 보충을 해주자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코엔자임 뷰텐. 세포를 결합하는 데 필요한 게 콜라겐. 좋은 영양소를 먹으면 또 그것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미네랄, 항체나 효소, 호르몬, 근육 같은 걸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염증도 제거하고 노폐물로 배출을 하려고 하면 비타민 B군, 오메가3, 칼슘 그리고 산화질소가 잘 생성되도록 만들어주는 영양소들. 안 필요한 건 없어요. 내가 다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다면 그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선택해서 섭취를 하시라는 거죠. 일정 부분 포기할 거 하시고 내가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은 부분부터 시작하시면서 운동이나 음식에 더 신경 쓰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체는 모든 장기들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내 몸 어디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잘 모르는 것이고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대사되다 보니까 각각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같은 식품을 같은 용량으로 먹었다라고 해서 똑같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나랑 가장 잘 맞는 종류와 섭취량을 찾아가는 거죠. 나는 머리 아픈데 뭐 먹어야 돼? 나 잠을 못 자는데 또 뭐를 먹어야 될까? 뭐 다리는 저리는데 뭘 먹어야 되지? 사실 이런 질문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통의 원인도 수십 가지고요. 다리가 저리는 이유도 많잖아요.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지, 신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동의하시죠? 기초 3종은 저는 항상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스의 필수 영양소를 최소한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기전이랑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랑 혈액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죠. 각자의 생활 패턴이나 음식들 한 번씩 체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비스트레이트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